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헤어컷을 하셨네요. 여름이라 자켓 여름이다. 깎았어요. 네. 제가 사실 매일 이발하는 데가 있는데 네. 매일 집사람하고 싸워요. 왜요? 저는 좀 짧게 머리 네, 좀 짧은 걸 좋아하는데 맨날 머리 좀 길게 자라 그래가지고 짧게 자랐는데 네. 타입을 한 거예요. 옆에는 좀 짧게, 앞에는 좀 당기고. 아니 근데 되게 잘 자르신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뭐 투블럭컷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기는 자르고 위에는 아니 현 살좀 변호사님은 남기고. 사모님 말씀을 잘 듣네. 잘 들어야죠. 지금. 화목한 가정의 화목한 전형이시. 가정의 전형이다. 맨날 미용실도 제가 선택권이 없어요. 미용실조차. 네. 가는 날짜도 제가 선택 못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좀 자유를 드려야 돼. 자유를 봉쇄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할 생각이 점점 없어지지 않아요? 아, 뭐 많은 갈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결혼을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노력하고 조만간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내년에 날은 잡았습니다. 야, 날짜 잡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날짜 잡았다 그랬어요. 아유. 며칠이에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 내년 4월 달에. 이거 저기 축 결혼 막 이런 거 상사로 이거 너무 동네방네에서 소문내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그 날짜 들었는데 나? 네. 4월 달에 내년 4월 4월. 며칠? 내년 4월? 네, 식목일 합니다. 식목일? 10월 5일? 예. 4월 5일, 4월 10월 5일이 아니 4월 5일. 내년 4월. 식목이 쉬는 날 아니잖아요. 아니 뭐 날이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디서 해요? 네. 전 양재동에서 합니다. 양재동? 네. 양재동 네. 어디? 이 방송이야 방송. 그래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녹화 아니었어요? 녹화? 방송. 굉장히 당황스러워.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가다가 네. 내 차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얘기 들었어요. 어디 들었는데 혹시 네. 잠시 방송 중인 걸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뭐 지금 어때? 방송 중인데 그냥. 결혼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한 번이면 족하다. 네. 이거부터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와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대급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전직 직장 아니 직장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전직 뭐 친정, 전직 친정. 전직 친정 예. 국민의힘. 아니 근데 이제 뭐 전당대회를 많이들 지금 예측하고 뭐 설들이 많기는 한데요. 저는 그냥 확실한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전당대회 이번에 성질이 딱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그리고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폭대회, 전부폭로대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전당대회의 성질이 분당대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표를 뽑더라도 그 승복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가 물리적 분당으로 가는지 여부를 네. 이제는 지켜볼 문제만 남아있더라는 거고 네. 뭐 최근에도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공표하니까 이게 당규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규 위반이 돼가지고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규를 찾아보면은 나중에 윤리위에 또 회부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네. 그러면 윤리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하면은 이양희 위원장이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당 대표를 날려버리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날렸죠. 지금도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 새로 이제 부임이 돼서 이용구 윤리위원장이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당의 분당을 촉진시키는 그런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네. 저는 더 시끌벅적하고 더 많은 범죄들이 바깥으로 폭로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네. 왜냐면 이게 당원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당원 뭐 명단을 알아야 하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 지지자라든지 무당층만 하는 거잖아요. 당원 네. 명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요. 한동훈 캠프에서 그래서 나왔을 네. 가능성이 높죠. 아니라고 물론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야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뭐 여기도 문보 국민의힘에서 제공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각 캠프마다? 제공도 어려운 그 게 제공도 당원 어렵게 돼 명부는 있죠.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만 임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사실 또 여론조사를 하려면 네. 당원 명단을 랜덤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80만이면 그걸 중에서 지역이라든지 성별, 나이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으면 여론조사 자체도 또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특정 지역만이라든지 특정 나이라든지 특정 성별이 예, 예. 과포집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한동훈 후보가 뭐 여의도 문법은 안 쓴다 그러는데 완전히 여의도 이 기술은 완전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치 들어요. 기술자?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어느 당에서도 예. 당원들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보통 지지자 상대로 하지.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고발하겠다고 하는 지금 건가요? 이제 이의 제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압도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당내에서 과연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슈가 역시 댓글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딱 던져놓고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문자 가지고 막 얘기하는 가운데 장해찬 후보가 또 장해찬 전 최고가 딱 참전을 해가지고 댓글팀을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양쪽이 다 했나? 아니 한쪽만 한 건가? 근데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신 변호사님? 아니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댓글팀 자체를 지금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댓글팀이라는 게 뭐 정치인들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팬클럽들이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인이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아주 그 단체의 댓글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돌렸다. 그럼 이게 이제 여론 조작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비견한 예를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도 처벌했던 이유가 업무방해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로서 공정하게 여론이 자동적으로 조성되는 거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관여 금지죄가 있어요. 거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거고, 네. 또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선거 앞두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도 오면서 뭐 당무 개입 논란도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한 번 더 다뤄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럼 업무방해부터 해서 쭉 다룬 다음에 결국에는 그럼 돈은 누가 냈냐? 그럼 정치자금법 아니면 국가돈이 들어왔으면 국고손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예. 정황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장해찬 전 최고의 폭로에 의해서.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댓글팀이 있는데 그 네. 댓글팀이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흔든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을 하는 문자가 공개가 돼서 네. 이거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네.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댓글팀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위해서 돌려도 문제고, 어쨌든 대통령이 연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 쌍댓글에 대한 예. 특검이 필요한 거죠. 지금 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네. 드루킹 때도 보면은 결국 업무방해 문제가 됐었고, 네. 국정원 댓글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정원법이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다 문제가 예. 됐는데 그 직권남용도 문제됩니다. 직권남용 문제되고. 직권남용. 근데 이준석 의원이 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잖아요. 그 CBS 나와 뭐라 그랬냐면 예. 모 인사가 굉장히 저랑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대선 때 있던 있었던 애들. 애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결국 대선 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이준석 의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연기만 피우는 작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근데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돈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럼 대선 때 쓰던 것들을 그대로 연결해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이제 양문석 의원이 어젠가 그제 이제 보도자료 네. 뿌린 거 보니까 예. 네이버 아이디 24개, 댓글 6만 개, 네. 그중에 오탈자가 동일한 게 500개 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탈자 동일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드루킹 특검 때도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오탈자 같은 거는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쓴 걸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또 오늘 마치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또 유튜브 채널 2개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결국은 예. 그러면 그 이제 장문석 의원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던데 보통 댓글을 쓰면 지워버려요 많이. 아마 캡처는 다 해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의도적으로 뭐 본인이 좋아서 그냥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만약에 댓글 쓴다. 그러면 이제 그거 네이버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드루킹도 그렇게 됐던 네, 거니까. 네, 네. 이게 만약에 대선 때까지가 문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종호 씨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댓글단 댓글팀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 저희가 이제 뭐 취재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말을 안 지금은 해요. 말할 수 없다. 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장해찬의 입에 주목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의원도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럼 입을 다물어야지. 연기만 피우면서 그걸 알면은 진짜 진실 고백을 하든지. 네. 이게 뭐 계속 연기만 피우는 건 오히려 진실 규명에 좀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요. 네. 정의의 문제,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이
게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범죄면 범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비타협적 태도로. 당연하죠. 이걸 보겠다.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유불리를 계산하고 뭐 유리하면 까고 네. 불리하면 감춰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알면 말하는 거고 네. 말 안 할 거면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죠. 정치하는 그 사람 상황에서 책임지고.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상황을 보는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은 알고 있다. 예, 알고 있다. 왜 알면 그러냐면 얘기를 뭐 해야죠.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준석은 개인적으로 댓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 중에 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팬코도 맨날 보면 이준석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보면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 그걸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자산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선 과정에 얼마나 그것들이 많이 오가겠어요. 보고도 네. 오가고 예, 예. 이런 부분에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동훈 지금 그전 장관일 때도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몰랐을 거다. 뭐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네, 보고 네, 받는지 네.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드루킹 때도 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시연하는 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갖고 그렇죠. 계속 재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렇죠. 그거 하나 가지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그 장해찬 최고위한테 문자 온 것도 보면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이거보다 나옵니다, 더 두 확실한 번. 거예요. 예. 그럼 뭐냐면 아니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보통 이 선거 과정에 하는 분들이 물론 자기 막 성적을 이건 도 있지만 보고하는 거 그냥 텔레그램 하나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장해찬 최고들이나 연기만 피우지 말고 예. 조금 더 예. 솔직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난 봐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네. 그냥 눈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그 수사 팀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죠. 수사회합 당해가지고 네. 이제 고검에 좌천돼가지고 했던 건데 그 정도로 박근혜 정권과 맞설 정도로 중요 사건이었고 그 국정원을 시켜서 댓글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더 가벌성이 높은 거고 그 당시 드루킹까지 네. 연결돼 그렇죠. 오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온라인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자제하고 이런 게 위법성이 있구나를 정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본인들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와서 그런지 너무 대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미 범죄 저는 수사의 단서들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사를 통해서 있었으면 있고 관여했으면 처벌받는 거고 네. 없었거나 관여 안 했으면 처벌 안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네.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오고 가는 것은 정말 피곤하다. 네, 저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국회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폭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의혹 관련해서 수사 당국이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겠어요, 댓글팀. 이게 이제 한동훈 특검으로 들어갈지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갈지 어느 특검으로 들어갈지. 한동훈 특검으로 일단 뭐 법무부 장관 되나요? 시절에 한 거는 한동훈 특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제가 보기 김건희 특검보다는 아마 윤석열 대선까지 갈 거예요. 그게 나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대선까지? 예. 그럼요.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대선 때 대선 있던 때도 애들 있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때도 사실상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팀이 있었다고 민주당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준석 대표 말에 비하면 대선 때 쓰던 애들이라 했기 때문에 네. 대선 때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건너갈 수밖에. 그러니까 대선 때 쓰던 애들이 누군지 아니 어떤 그러니까 걸 확인해야 여론 된다. 조작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도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김경수 지사 때도 범죄면은 똑같은 예.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지금도 범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법이 바뀌질 않았는데 그때만 범죄고 지금은 범죄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미 장례찬의 문자를 통해서 네.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사적으로 주고받던 문자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댓글팀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빨리 이것은 정치 공방의 영역보다는 사법의 영역으로 해서 저는 네. 수사를 통해서 빨리 좀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뭐 그 양문석 의원, 황운하 의원 다 해서 여론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댓글팀이죠, 뭐. 여론 네. 조작 아니에요? 여론 조성이라는 아니 딱 하나가 불가능한 기준이에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조성이고 조성. 여론에 참여하는 거 그건 장려할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정치인들이 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팀을 인위적으로 꾸려서 인위적으로 여론에 개입해가지고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 거죠. 이건 네. 여론 조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 조작과 여론 조성에 참여하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자발적이고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장해찬 최고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인 인위적 거, 비자발적인 에 대해서 거. 공격을 해달라, 뭐 덩컨 참여에 대해서 뭐 공격을 예, 해달라 이런 걸 예. 했기 때문에 내 여론 거는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했잖아요. 지시를 한 거잖아요. 예.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 지시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와도 지시고 네. 소극적으로 보고만 받고 알고 있어도 네. 공범인 거예요. 특히 그 던킨커피와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그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장해찬 최고한테 부탁을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시나? 그리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 왜냐면 네. 장해찬 최고가 직접 받고 자기가 방송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던킨이나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대표의 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공범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공범이 될 수 있는데 공범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지시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제 같이 고백한 죽자죠. 거예요. 같이 그렇죠, 죽자. 그렇죠. 같이 죽자니까 네. 뭐 장례찬 최고도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런 걸 폭로했으니까 네. 나름대로 뭐 범죄가 성립이 되더라도 좀 고려는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심각한 과열 상태로 가면서 네. 서로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서 다 그냥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뭐 드러나오는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더 생각나는 거는 이번에 뭐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뭐 비례대표 누가 공천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예 떳떳하게 그거 다 내가 내 책임 아예 다 자기가 했다고 아예 실토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미래 공천을 다 자기가 했대요. 그러면 그래도 생각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 그럼 보면 그게 사천 아니야? 위성정당 그렇죠. 자체가 불법인데 네. 정당법에 1인 1정당밖에 활동을 못 해요. 네. 제가 두 정당을 어떻게 활동합니까? 하나밖에 못 하는 건데 한동훈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다 하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거는 위성정당이고 불법 자체인데 그 정당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자기가 다 관여했다? 그럼 1인 1정당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치를 다-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번에 당대표다 해도 네. 내가 했다 그러지 않아요. 공심위에 심사하고 네. 윤리위에서 다 판단하고 네. 해서 자기가 다 나중에 했대요. 최종적으로 예. 최고위에서 결정하고 결정을- 내가 한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치를 너무 모르는 그럼 남의 당 공천에 다 관여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럼 이것도 위법행위 아닙니까? 아 이거는 저는 정당법에 좀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예. 아니 본인이 탁을 자백하고 있더라고요 TV 토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흥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흥분도 했지만은 본인이 그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외부 영향 안 받고 내가 그냥 다 했다. 그러니까 사천 논란 누가 뒤에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네, 뒷구멍에서 막 밀어넣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인터넷이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를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도 범죄, 오른쪽으로 가도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나쁘게 한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토론회 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직도 검사 그냥 스타일이다. 공격하는 걸 상대방이 공격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보통 네. 그 오래 토론하신 분들은 네. 뭐 다 해. 네, 다 한 네. 다음에 그냥 한마디로 딱 반박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뭐 얘기하면은 아니라 그러고 뭐 얘기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딱 검사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 다른 사람한테 반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잖아요. 네. 뭐라고 반박하면은 그냥 예스 노 대답만 하세요. 네, 이러거든요. 예. 법정에 가서도 막 뭐라 하면 판사가 말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판을 받거나 이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막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누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비판해라 예. 하고 나중에 한마디로 딱 반박하면 되거든요. 네. 토론 과정에도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검사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정치하면서 이러저러한 위법행위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하면 그냥 넘어가고 남이 하면 막 엄격하게 법치주의에 따라서 엄단하고 막 수색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참 위선적인 거고 그러니까요. 법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법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엄정한 도덕성과 이제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는 건데 법은 집행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쓰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산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네. 죄책감도 없고 누구도 수사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너무 자유스럽게 살아왔던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도 예. 본인들이 자백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도 이 정치라는 게 욕망의 충돌 용광로 아닙니까? 서로 다 각자 자기 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는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들은 다 치외 법권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20, 30년을.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이고 수사기록 갖고 와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도 댓글팀 그렇게 문제됐어도 예.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돈을 받아 먹거나 뭐 술을 얻어 먹거나 뭐 수사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젖어 있는 거죠. 정치권에 와서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온갖 난리를 치고 뭐 불법행위, 범법행위가 있어도 감찰조차 없고, 그러니까 일본 평범한 회사 같으면 감사 받고 벌써나 막, 뭐 끝났죠. 감봉 몇 개월 뭐 퇴직 처리 막 이런 거 아니죠. 그 뭐야 해직 처리 막 이런 거 해버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소불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다. 근데 국민들이 이걸 어디까지 눈 뜨고 봐야 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불쾌하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될까요? 아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결국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간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묘한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 하자 그랬잖아요. 네, 나경원 후보 네. 안 한다 이러다가 예. 사실은 정치는 여론이 깡패라고 지지율이 깡패라고 네.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니 나랑 단일화 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로 원희룡-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거. 원희룡 네. 후보는 그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못한다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긴 네. 한데 결국은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갤럽 조사에 따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죠. 한동훈 후보 지지율 36,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상현 7.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셋이 합쳐도 한동훈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대한으로 가는 더 공고해졌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어대한 분위기는 더 공고해졌고 더 세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에 이제 상대방으로 지위가 많이 좀 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에 도움도 받고 소위 말하는 유심 마케팅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혼자 못 살려버리면서 지금 3등으로 좀 주저앉은 이런 형국 자체는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본인이 이번 선거를 좀 가볍게 임했나 내지는 너무나도 본인의 그 실력 없음을 그대로 좀 노출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앞으로 저는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도 일단 선거판은 계속 출렁출렁은 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대안이라는 기류가 지금 더 강화됐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네. 이 밑바닥 정서를 조금 저도 알아보니까 너무 한동훈 후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해 지금 뭐 3일천하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천하? 대표가 돼도 예, 예. 김옥균 3일천하처럼 아, 진짜? 바로 그냥 조기에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대통령실에서 할 거다.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예. 기존 그러니까 지금 딱 국민의힘이 검찰 정치냐 기존 정치냐 딱 이 두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예. 반윤 표방, 예. 뭐 무늬만 반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찐윤, 예. 뭐 내면도 찐문 네, 이건데 이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돼도 지금 승복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래서 분당 상태다로 제가 출범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더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 특히 TK나 이 PK 쪽의 보수의 본류 쪽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 해놨을 때 초보인 것도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거 대통령실하고 문자 논란이라든지 뭐 일십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일부 유리한 고지점은 있었겠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너무나도 이견이 많고 대통령실과 이제 제2의 또 당정 갈등이 예고돼 있다. 그럼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홍준표, 이철우, 또 충남의 뭐 예를 들면 김태흠 지사. 김태흠 이런 네. 분들이 다 지금 한동훈 비토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극우적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일주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뚫고 나가기가 한동훈 후보도 여간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이고, 이제 약간 실제 허상 같은 거예요. 허상 지금 같은 약간은. 거고, 실제로 투표를 하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원사이드하게 1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아니 보는 이런 거네요. 거예요. 만약에 전당대회가 분당대회처럼 안 되고 네. 범죄 전부 폭로대회처럼 안 되고 네. 스무스하게 가면서 한동훈 후보가 여론의 힘을 입었다라면은 네. 전 여론이 당신 이끈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어대안으로 끝을 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진흙탕
거의 무슨 구태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면서 네. 완전히 지금 난장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의 흐름과는 다르게 정말 좀 내부에서 야 이거 이대로 한동훈 앉혀놔도 되는가. 그리고 검찰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국 흑서팀이잖아요. 네. 심지어 뭐 정의당에서 온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의 네. 영향력을 아주 받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진중권, 김경률 두 사람이 다 조국 흑서팀이에요. 거잖아요. 조국 흑서팀. 조국 흑서팀. 네, 그러니까 소위 말 민주당 쪽에서 정치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다 보수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똘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기회주의로 뭉쳐 있는 이 그룹이기 때문에 보수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 당을 이렇게 또 헌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동시장의 논리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내공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이걸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전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의회 변수 이렇게 이거 보네. 신인규 네. 변호사님이 저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네, 사정을 네. 더 잘 알겠지만 그렇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대구에 아시는 분들이나 뭐 기자분이나 취재해봤어요? 뭐 예전에 방송 같이 하다 보면 네, 물어봐요. 네, 내가 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안 물어보는데 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가끔 전화 물어보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현 변호사님 엄청 취재 열심히 네, 하셨네. 아니 특히 대구 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예, 수밖에 예. 없는 게 본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금 영남이 40%, 뭐 수도권이 37%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다 영남 출신이 많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구조랑 비슷해요. 시장민들이죠. 예. 민주당의 호남 분들이 예, 수도권에 많은 맞죠. 것처럼. 근데 TK에 저도 자꾸 물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비토 정서가 강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들었거든요. 네. 의외로 한동훈이 좀 TK에서도 세다. 네. 지지자들도 많고.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관심은 말씀처럼 네. 된 다음에 뭐 3인 체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현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법안 발의나 이건 원내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추경호 대표나 아니면 원내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 말을 듣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렇죠. 것이다.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겠느냐 과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기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당대표로서 임기를 마치려고 내년 9월달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네, 네. 대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예. 대선 나가는 게 목표라 그러면 아마 세게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뭐 본인도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처럼 뭐 징계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저 후보가 대표되는 순간 아마 확 꼬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원팀으로 갈 거다. 원팀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약간 뭐 맞서는 망태로 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가방 사안, 뭐 도이치 사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뭐 주가 조작도 아니고 뭐 명품백도 아니고 가방 네, 사안, 네, 네. 도이치 사안 이런단 너무 말이죠. 웃기죠, 절대 안 그거. 건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으로 딱 건드려 봤는데 예. 사실은 물론 그게 유효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 이건 원내에서 얘기할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네, 네, 자기 입으로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귀국을 했고 문자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친윤이나 뭐 찐윤 쪽에서의 공격이 다시 또 2차 공격, 뭐 3차 공격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판이 상당히 교란될 수 있다고 신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우리 현 변호사님은 어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들의 힘이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임기 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근데 네. 지금 의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할 일도 없고 윤석열 네. 대통령 임기를 많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뭐 선거 때 본인이 득볼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를 나가려는 사람들은 현역 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네, 왜냐하면 지금 광역단체 나가거나 기초단체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영향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들 눈치 볼 일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어대한 기류가 좀 출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네. 한동훈 후보와 그때 그 원희룡 후보가 MBN에서 토론할 때 네. 원희룡 후보가 아주 작심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도 자꾸 긁히니까 네.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계속 네, 긁는 네. 거죠. 근데 그때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뭐 검사 시절에 조작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 얘기까지 건들겠다는 얘기는 지금 김영철 검사 네. 관련해서 지금 이 조작 수사 관련된 이제 검사 탄핵도 국면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건데 보수 쪽에서 가장 그 영린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탄핵과 관련됐던 이 조작 수사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과잉 수사했던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토론 내내
그 조작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토론이 한 3번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이 문제까지도 만약에 거론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보수는 건널 수 없는 네. 정말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죠 이제. 그냥 완전히 끝으로 가는 개별적 거죠. 상황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전 더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요 생각해 보시면 양쪽 다 범죄 폭로 대회잖아요. 말 위에 올라탔어요. 여기서는 내리면은 낙마로 죽습니다. 네. 말에서 떨어져도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누가 죽나 보자 이런 거의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 네. 지금 원희룡이나 윤상현 쪽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가장 점잖아 보이고요. 네. 이 나머지 둘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검찰 문제,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 문제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면은 보수에서도 이거는 좀 판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다 남아 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조금 더 세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 한번 방송 나와서는 이거 저는 그냥 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개인이라든지 친인척 네. 뭐 가족이 공천 관여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 이랬더니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공격했는데 본인이 이런 스탠스를 해서 지지율이 올랐으면 제가 뭐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지지율은 나경원 후보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가 동력을 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도 약간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도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렇군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만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네. 하고 있고 네. 지난 일요일 어제죠. 어제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전체 13명 가운데 8명이 올랐고 그 중에서 원외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네.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율이 권리당원의 경우에 30.60%에 머물렀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나요? 민주당 당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예전에는 컷오프를 당원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예전에 중앙위원회에서 100%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 줄을 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보니까 123 처음 해보는 거예요? 컷오프 당원 투표는 처음이에요. 5대 5로 한 거죠. 네, 예전에는 저기로 했어요. 그냥 중앙위원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123명 중에 30% 정도인데 예전에도 보면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선출률이 50% 넘을까 말까 해요. 실제로 보면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근데 현역 중에는 이제 이성윤 의원이 유일하게 탈락했고 원내 중에는 정봉주 의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정봉주 의원 그 집회에 갔다가 만났는데 굉장히 자신하고 있더라고 투표하기 전에. 자기가 막 1등할 거다 이래요. 1등 할 거라고요? 아니 수석 최고할 거다. 근데 지금 사실은 수석 최고를 누가 하냐가 오히려 네. 조금 이제 관심들이 있어요. 수석 최고는 무슨 순이에요? 투표순이죠. 투표수. 왜냐면 당대표 있고 그 다음에 네. 수석 최고위원 중에 1등한 사람을 수석 최고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당대표 옆에 앉거나 만약에 당대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권한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원내대표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자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누가 1등 할지도 되게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또 관심 있게 보는 아니 게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원내라는 게 아시겠지만 원내는 보좌관도 있고 지역 시도위원들도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네. 미리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네. 근데 뭐 정봉주 의원은 혼자거든요. 혼자 있어서 좀 어려운데 네. 사실 근데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본 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건 있어요. 5등 안에 여성이 없으면 네. 여성을 물론 한 명 넣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분 현역 의원 여성분이 나왔는데 세 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요. 셋다 그것도 사실은 통과했어요, 굳이 뭐 한 명을 추가로 뭐 5등 안에 안 들 가능성은 예, 없어서 예. 그 세 분이 다 될지 뭐 아니면 이것도 되게 관심사예요. 3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그죠? 8명 중에 지금 네. 그러니까 여성은 6등 해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그래도 6등해도 5등 안에 그래서 들어오는 들어갈 수 거죠. 있는 예, 거죠. 무조건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등 안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세 분 다 될 수도 있고 두 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일종의 홍보 부족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어서 처음이기도 안 했다? 하고 컷오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당원들이 참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 대회 가도 네. 한 50% 안쪽이에요. 40% 50% 그렇구나. 정도예요. 예.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성윤 의원의 탈락이 네.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주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내들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네. 유독 이성윤 의원만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좀 청문회 때 좀 저조한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전 하는 걸로 보고 지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상당히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으셨죠. 당시에.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실망했다. 왜냐면 뭐 날카롭게 좀 해주고 이러기를 많이 바랬는데 저도 보면서는 야,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평가가 예. 반영이 돼서 저는 컷오프를 통과 못한 것 같고 예. 아니 원외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좀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이걸.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거다. 정봉주 의원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예. 원외인데 예. 아주 열악한데 예. 그러니까 잘 싸울 것 같고 자기들을 잘 대변할 것 같으니까 예. 당원들이 그냥 밀어 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의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지금 뭐 당 대표에 그래도 김두관 의원도 나오고 또 네. 어떤 다른 분도 나와서 3자 대결로 하긴 하던데 지금 사실상 어떤 개파들을 가지고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이 역동적인 변화 내지는 뭐 과거에 국민들이 또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은 현재 없거든요. 네. 그냥 당 대표도 그냥 여기서도 눈 감고 투표해도 다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최고위원 선거는 뜨거워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서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민주당이 더 과거와 다른 모습,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반성과 혁신을 통한 전당대회를 하나의 도약의 기회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나온 제가 얘기를 듣고 조금 제기를 의심을 했는데 네. 모 후보가 그분 이제 컷오프 통과하셨어요.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분이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야, 이재명의 민주당 논란이 엊그제 일인데 이걸 지금 최고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더 확장되거나 더 국민적인 선택을 더 넓게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매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뭐 했습니다. 전당대 저도 당원들 만나보고 어제도 뭐 행사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잘 싸워줄 거냐, 요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정봉주 의원도 보면 원내들이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 전에도 보면 원내 인사가 한두 분은 있었어요. 네.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봉주 의원이 그래도 좀 잘 삽지 않겠냐. 이게 당원들의 소추가 있는 거고, 네.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검사장 출신이고 이랬지만 지난번에 이제 뭐 그 청문회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원들은 국회의원 어쨌든 선출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잘 싸워주느냐. 요게 제가 보기에 판단 기준 1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여기 하면 댓글로 다 올라오네요. 강선우 의원이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댓글로 다 보셨군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민주당원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좀 건너물 수도 있지만은 네. 민주당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당이 더 뻗어나가는 쪽으로 도약을 해야 뭐 정권 교체도 하고 수권 세력으로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줘야 저는 윤석열 정부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길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도움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로 비유하면 나한테 이재명 대표가 볼을 배급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이 공간을 뛰면서 뭔가 패스로 뿌려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못 가져오는 표까지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서 뭔가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공하기 너무 좋죠. 네. 오히려 당의 사당화를 더 강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그때 그 아버지 논란도 있었지만은 네. 대답하기 되게 궁색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근데 이런 게 표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표에는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되면 뭐 합니까? 돼도 그냥 이재명 대표 우산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각자 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해야죠. 이게 제가 볼 사실은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는 오르고 물론 네. 이제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론들이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금투세 같은 경우도 토론이 필요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어쨌든 종부세는 유지한다. 그리고 종부세는 거 아시겠지만 좀 부자 동네 걷어가지고 그걸 지방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방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각 지역에서 걷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약간 어찌 보면 균형 발전에 영향이 있는 거고 금투세는 대상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럼 종부세나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쭉 가져왔던 그 아니 기본 입장이 부자감세 있어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그런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런 부분은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게 좋아요. 네. 전당대회는 당의 강령 정체성 이거를 다
용광로로 표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뭐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런 거보다 네.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어디로 가야 집권하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종부세 찬성 반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근데 당내 이현희- 논쟁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현희 의원이 제기한 논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네. 북한에서 이국가 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강령에 통일보다는 뭐 이국가 나라들 나라로 가자든지 그런 게 결국은 논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니,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부자 이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 남북 통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도 예. 사실은 전당대회 끝나면은 뭐 강령이라든지 민주당 방향에 대해 토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그냥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안 친하고 이게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냐라는 거랑 친명이냐 아니냐 갖고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치 발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후진적인 그렇죠. 정치 태도인 거죠. 누구랑 친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당내에서 표받기는 좋다고 판단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당내 경선 전략을 네. 아마 그 후보들이 짤 때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요 당연히 민주당은 대통령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공약으로 걸 건 아니다. 그러면 네.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나라 만들겠다. 그럼 어떤 당 만들겠다. 당원들한테 그동안의 당원들이 당 생활하면서 네. 불편한 것도 많았을 거고 네, 네. 그동안에 당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나를 최고위원 뽑아주면 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네. 국민의힘과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국민들이 당원들이 시원할 텐데 계속 뭐 누구 대통령 만들고 누구랑 친해서 누구의 최고위원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을 욕하다가 담는 꼴로 보여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시간이 예, 다 15분밖에 안 네, 남아가지고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이게 결국은 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전에 5대5 할 때는 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100% 당원으로 가면서 좀 심해졌었고 지금 이제 20%인가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20%밖에 반영 안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30%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여론조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5대5로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그것도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근데 나온 주자들 입장에서는 당선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룰 세팅이 훨씬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 룰에 따라서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그렇죠. 그 내거는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그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 미래 비전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뭐 나는 뭐 이재명 혹은 또 윤석열에게만 충성 찬양하는 방식의 정치 그냥 희화화되는 아니 거거든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이름이 신인규인데 네. 하도 제가 인구 문제 절박해서 제 이름을 신인구로 불러달라. 네. 인구로. 예. 그 정도로 제가 인구 문제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저출산 문제나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은 목이 타고 네. 뭔가 정말 좀 우리 사회가 공론해야 될 문제 아까 뭐 안보 문제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에서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다뤄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뭐 잘 싸우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 싸워야 되죠. 근데 잘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집권은 어렵다. 그렇다면 네.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모범적인 역할들을 각자의 역할에서 고민하면서 그 비전들을 좀 내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다른 생각. 네, 잠깐만. 근데 네.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13분 남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140만 명의 시민들이 네. 국회에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뭐 5가지 의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뭐 탄핵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아니고 청문 절차 듣고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이런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법적이다, 위헌적이다, 따라서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땅바닥에 놓고 갔던 것처럼 네. 이제 아무도 안 나오겠다 이런 주장인 걸로 보이네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게 위헌 위법이면 뭐가 위헌이고 뭐가 위법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네. 그냥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뭐 판사도 아니고 판사들도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네.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네. 이게 탄핵 소추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에요.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본다고 해서 이게 위법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위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그 송달 문제 때문에 갔던 것 같은데 일주일 전에 송달하게 돼 있어요. 네. 19일 날이면 12일까지 가야 되니까 네. 뭐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가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송달 안 받는다 해도 우편 송달도 있고요. 네. 등기로 보내는 거죠. 네. 등기 보내면 거기서 뭐 거부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되면 공시 송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송달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어찌 보면 보통 우리가 상담받고 뭐 재판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아, 이거 송달 안 받으면은 뭐 처벌 안 받습니까? 아니, 돈 안 줘도 됩니까? 그런데 아유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꼼수 중에 꼼수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래도 만약에 안 나오면 네. 제가 보기엔 뭐 고발하겠죠. 예. 예. 지금 전체 39명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사람이 강의구 부속실장,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형래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못 나오겠다. 또 중요한 분이 계시죠. 김건희 여사, 최은순 여사, 두 여사. 그러나 이종호, 임성근, 뭐 신원식, 김계환, 정종범, 이윤세 뭐 이런 국방 관련된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 박정훈 전 수사단장 또 나오고요. 뭐 참고인으로 기자, 변호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형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통째로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아니 뭐 당연히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서 이거 정말 상권분립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상권분립을 한다는 뜻이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할 때 물론 법에 대한 판단이 있지만요. 사법부가 결국에는 법률 판단을 법 해석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얘기는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고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뭔데 위헌 위법하니까 나는 못 나간다? 그럼 또 법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법 위에 있다. 그럼 재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죠. 네. 위법입니까? 위헌입니까? 상소를 제출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이러면은 거의 조선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는 의식이 1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망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상권분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 탄핵 청원을 못 막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정말 대통령 탄핵해야겠다는 여론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네. 대통령이 어떻게 상권분립을 위반합니까? 네. 우리 헌법의 근간인데요. 예. 저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뭐 탄핵 반대 청원도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그것도 하겠다. 합시다. 예, 그러니까 예. 청원 들어왔으면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왜 찬양 반대만 하냐? 반대 들어와서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번에 아마 19일하고 26일 나눠서 하잖아요. 예. 19일 날은 최상병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종호 그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단순히 수사 외압에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구명 로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있었냐 또 이종호 대표 같은 게 나온다는 거니까 네, 네. 나오면 아마 제보자라든지 제보자 분들도 아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예,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 거기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실제 이게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하고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19일 저희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어떤 청문회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통째로 이렇게 안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나와서 밝힐 수 없는 진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하게 된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현재 93,290명. 아직 10만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5만 넘으면 하는 거예요. 5만 넘으면 네. 이것도 뭐 많이 넘었으니까요. 하여튼 이 관련돼서도 해야 되는데 제가 신 변호사님 네. 나오시면 이것 좀 꼭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종호 녹음 파일 다 들으셨죠? 아니요, 저는 이제 다 들어보진 않고 네.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긴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이분은 허풍쟁이에요? 이종호 씨는? 본인은 허풍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허풍쟁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치면 지금 말하는 이종호의 해명도 다 허풍이고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사적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적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거짓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일 허풍만 떨고 매일 거짓말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는 이종호 씨가 그 공익제보자와 이런 문제가 드러날 걸 모르는 채, 그러니까 과거에 2023년 8월의 대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화가 거짓일 가능성은
없다. 네. 그래서 전 진실에 부합하고 예.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종호 씨는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본인의 자백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종호의 말도 그럼 다 믿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인이죠.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은 좀 국민들이 드는데. 판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지금 허풍이라 그러지만 뭐 허풍을 왜 뭐 왜냐면 이게 민감한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저 해병대가 아시겠지만 3스타가 최고 자리예요. 맞아요. 항상 저 해병대는 4스타 자리 만드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 얘기 윤석열 하잖아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공약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3스타 자리 한 자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해병대 중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는 거는 해병대에 있는 모든 장교들 장군들의 관심사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경찰 인사 문제 얘기가 물론 되지는 않았지만 네. 뭐 삼부톤 얘기도 예. 하고 굉장히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는 건 본인 스스로 얘기도 인정하는 바고 네. 법정에서도 얘기했고 옛날부터 안다 그랬으니까 예. 결혼하기 전부터 안다 예. 그랬고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딴 사람들이 허풍으로 듣겠어요? 네. 원래 김건희 여사랑 친한 사람으로 다 알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우리 현 변호사님도 재판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잖아요. 네. 진실 가릴 때 판사가 그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입증을 할 때 어떤 걸 하느냐? 보통 카톡 내고요. 네. 카톡 문자 메시지 내고 네. 전화 내고 네. 녹취 있으면 녹취 내고 네. 영상 있으면 영상 내고 끝. 더 낼 게 없어요. 그거 없다. 네. 그러면 한 사람 불러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언으로 그 증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재판 많이 해봤겠지만은 영상이 나와도 인정을 안 해, 녹취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해, 카톡이 나와도 인정 안 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우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기려면 그 녹취록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짓이라는 게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아 이게 녹취록이 거짓이고 조작됐고 위조됐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사실일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모든 걸 지금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니까 일반 우리 법 상식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민법 1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의성시 원칙 조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조리가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이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놔서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법률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을 명분백으로 그렇죠.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너무 심각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게 다 멈춰 있게 되니까 그걸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이토록 하고 뭐 집회를 나가고 탄핵 청원은 140만 원 해도 그냥 모르세라 그냥 무시하는 전략인 지금 거예요. 신 변호사 말씀 잘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런 녹취라든지 뭐 카톡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써요. 네. 그러니까 이종호 전 대표가 나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녹음된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다 다음에 유죄, 예를 들어서 네. 이종호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 사이에 통화한 게 있다든지 문자한 게 그 전후에 있다든지 하면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VIP에게 말하겠다 그랬고 결국 말한다는 거는 사퇴하지 마라 구명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전화하거나 문자한 게 있어. 네. 그럼 그걸로 추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 충분히 사실에 유죄 부합한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상식적으로 네.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내가 근데-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뭐 예, 전달했다는데 과거형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비틀면 어떡합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VIP 예. 얘기가 나오고 예. 통화 상대방의 얘기 또 물어봅니다. 그 윗선에서 다 봐줬다는 겁니까? VIP? 그렇지? 그럼 VIP라는 단어는 서로가 이미 뜻의 합치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VIP를 김기환 사령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VIP 김계환이 군인사까지 합니까? 그리고 뭐 별 3개짜리를 VIP를 부르잖아요. 이 내란죄예요, 내란죄. 김계환이 내란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VIP를 김계환을 우길 거면은 내가 아는 참치집이 있다. 일본 스시집. 네. 스시집이라고 우겨라 차라리 VIP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VIP라는 게 귀한 손님이라는 뜻으로 VIP 참치집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로 쓰지만 통상적으로 누가 위에서 지켜줬다 VIP입니까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틀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근데 지금 그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이종호 씨하고 송모 씨가 등장하잖아요.
저 경호처 간부 그 두 사람이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 그 뭐 서로 이제 다른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다 김건희 여사로 수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등장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영철 검사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삼부토건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견적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로 일파만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고 네. 전당대회도 김건희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처럼 문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면에 여기 등장한 거죠. 최상병 사건도 그 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이냐 예. 이거다가 지금 이제 김건희 김기현 여사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찌 보면 약간 글로 수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외압도 아니었고요. 그냥 알아서 공무원들이 긴 줄 알았어요. 그냥 대통령이 화내니까 네, 네. 알아서 기었구나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개인 폰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폰으로 우즈벡에 있는 장관한테까지 전화를 한 게 다 나와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막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분 다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 제보 변호사가 녹음 파일하고 10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공수처 검사가 수사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회피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검사랑 그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실에 그 수사관들이나 그 이부장 속해 있는 딱 그 이종호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공수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종호 변호인을 했으면 이거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필을 했어야 이해 되는데 충돌이 그렇죠. 있으니까 나는 이거 맡으면 근데 안 이게 된다라고 약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 검사들은 이제 검사 출신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간 분이기 때문에 보통 뭐 수사 과정에는 보통 검사들을 선임하니까 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하지 말아야 그렇죠. 돼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이 부장도 한 제보 분만 있는 게 아닌데. 변호사는 그 사람이 그 수사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인지 모르고 다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종호의 범행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공수처 구성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 인력들이 또 많이 처음에 충당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거는 본인이 회피를 했었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돌고 돌아 도돌이표인데 공수처고 경찰이고 간에 지금 정상적인 기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 경청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특검을 해서 당장 이거를 빨리 밝혀서 네. 국가의 부담이 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실타래 꼬이듯이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참 답답한 상황이고 네.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 특검으로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볼 때는. 특검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상설특검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또 지금 뭐 반대하고 있고. 상설특검을 지금까지 사실은 뭐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를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결국은 선임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대법원, 변협, 그다음에 변협, 법무부. 법무부 이렇게 3자, 그다음에 국회에서 4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 네. 사장하고 법무부 차관, 네. 그리고 변호사협회 회장. 협회장. 예. 이제 국회에서 4분 이제 추천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뭐 2,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1, 2단체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야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낙 교섭단체 외 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최민희 의원 사례처럼 임명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특검법은 2명 중에 임명 안 하면 연장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추천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떻게 예. 할 거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근데 뭐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하여 한다 해도 뭐 안 상설특검에. 해버리면은 그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해버리면 아니, 그건 법률 위반 아니에요? 아니, 법 위반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추천했는데 그 똑같은 무법 규정을 그러니까 넣어야 최민희 돼요. 사건처럼 그대로 네, 낼 수가 그렇기 그대로 낼 수가 때문에 있다. 만약에 2명 추천했는데 안 되면은 뭐 네. 연장자로 하든지 뭐 네. 이렇게 방법을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네.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 규칙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렇죠. 그 규칙은 법률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시행령이요. 규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규칙은 그러니까 예.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그 자체적인 그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국회 규칙은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그거는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국민들이 아우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무법 천지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졌을 때 이게 통제 가능한 문제로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 정말 이제 점점 국가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아니 그래서요. 저도 이거는 좀 마무리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의 위기죠. 헌법의 위기인데 여기서 국회를 중심으로 이 권력을 통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아무리 국회에서 떠들어도 이게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론의 힘을 얻는 수밖에 없고 그 여론이라 하면은 국민의힘의 저 콘크리트 저 지지율이 깨지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이 비슷하게 저는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우리가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 여론이 어떻게 깨지느냐. 그러니까 저 여론들을 소위 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그 노력을 좀 저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도 매우 답답한 마음입니다만은 제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면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네. 삼부 토건 문제도 심각한 거죠. 심각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왜냐하면 뭐 그 카톡에도 나오잖아요. 네. 3부 내일 체크할게 얘기가 체크하고. 나오고 네. 뭐 그 이후에도 뭐 주가 뛴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의심이 되는 거고 이분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그 소위 말하는 동종 정권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도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창에는 이게 동해 유전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그때도 주가 예. 엄청 됐잖아요. 예, 제가 그때도 얘기 주가가 듣자마자 주가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3부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가 엄청 떴었잖아요. 네 배가 떴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화영 사건도 마찬가지다. 쌍방울도 결국은 대북 사업하면 그러네. 주가 엄청 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예. 연결되죠 다. 도대체 이 사건 여파 어디까지 퍼질지 저희가 좀 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4분 42초나 더 했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열정적인 토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